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탄핵 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작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이 경제 정책들이 올스톱됐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국회 문턱에서 멈췄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기간 단축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이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네네.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치권이 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최대 3년 앞당기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뒀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요청할 경우에 지자체가 선임하는 공공관리인이 인허가 업무를 또 지원하도록 했고요. 또 3년 한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에 1.3배까지 높여주고 중소형 가구 의무 건설 비율은 낮춰서 사업성을 높여서 좀 주택 공급을 좀 높이겠다. 이런 방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위에서 국토법안 심사 소위위원회에서 특례법 통과는 보류가 됐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좀 높여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 재개발 재건축이 하세월로 미뤄지는 데 대한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이제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 법을 이제 개정해서 반영할지를 놓고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좀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야당이 동의한 재건축 특례법 외에 이제 야당 반대가 뚜렷한 규제 완화 법안은 최근 이제 정세로 봐서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다른 쟁점 법안들로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큰 틀에서 야당이 동의한 재건축 특례법 외에 이제 야당 반대가 뚜렷했던 규제 완화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정부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좀 폐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는데 네. 이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바꿔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와 함께 약속했던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는 이제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50% 감면을 해주고 지방은 100% 면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 발표한 이제 LH 혁신 방안도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정부는 LH의 공공주택 사업 시행 기능을 민간에 열어서 경쟁 체제를 좀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민간 개방 자체에 대한 야당의 어떤 부정적 기류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상호 국토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었던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PF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지금 현재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막상 그 정책을 입안했던 국토부 쪽에서는 좀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일단은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 법 통과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국토부는 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택 공급 일정이 늦춰지거나 추진을 미룬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이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여야 관계없이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달로 예정됐던 선도 사업 발표를 미룰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혀서 갑자기 정책을 잠시 뒤집히거나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에 6개월 연속 경상흑자. 이 수출에서 수입을 뺀 통계죠. 이 경상수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와 함께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왔는데요. 네. 경상수지는 일종의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느 수출입 성적표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경상수지 10월 데이터를 보면은 97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8,500억 원 흑자로 집계가 됐어요. 네.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낸 뒤에 이후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네. 흑자액은 작년 10월 74억 4천만 달러보다는 많지만 9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월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역대 3위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742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억 달러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이 또 600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증가를 했는데요.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반등한 뒤에 지금 13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증가세가 네. 돋보이면서 이제 흑자로 이어졌다라는 설명인데, 그렇죠. 그럼 수출 효자 품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역시 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네네. 반도체 수출이 39.8%가량 증가했고 철강 제품이 6.8%, 승용차가 5.2%, 정보통신기기가 5.2% 증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0.8% 증가해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남아와 EU, 미국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출 통계 살펴봤고, 그럼 수입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수입은 519억 6천만 달러로 0.7%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네. 원유나 석유 제품,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4.7% 정도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반대로 반도체 제조 장비나 반도체 정밀기기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기금속 보석류와 직접 소비재를 비롯한 어떤 소비재 수입 자체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 수출이 늘고 네. 또 수입이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의 폭도 커졌을 거라고 그렇죠. 추정되는데, 이 당초에 정부가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를 900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제 이렇게 수치가 잘 나왔으니까 달성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900만 달러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10월까지 누적 흑자가 742억 달러인데 네. 11월 통관 기준 수출 수치 등으로 미뤄봤을 때 연간 전망치에 부합하는 흑자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내년 전망치 8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수입 역시 유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영향과 관련해서는 관세와 감세, 이민 정책 등이 이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글로벌 무역 갈등과 교역 위축 관련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면서도 실제로 이 정책들이 어떤 속도로 또 진행될지는 또 향후 또 관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정치 계엄 사태 파장에는 이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외 여건이라든가 수출 경기, 대외 정책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큰 흐름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정치 이벤트가 이런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상수지 통계 수치 확인해봤고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 찾은 머스크 모든 공제 없애야 주장. 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연방정부 슬림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오늘 도지 공동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하고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의회를 찾은 것은 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하는 동시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이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과 규제 감축 노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 도지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그 의원과 만난 뒤에 전기세 세액 공제와 관련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해서 전기차 한 대당 지급한 최대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앞서 올해 7월에도 이 소셜 미디어 X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분기 이제
실력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뭐 경쟁자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며 뭐 테슬라도 약간 다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 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과 대출 정책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승인해주고 있는 이 보조금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정책들을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인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서 임기 막판 이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제출을 하는 것이 잠재적인 신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세게 비판에 나섰어요. 네. 라마스와미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이 반도체법 그리고 다른 무수히 많은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면서 갑자기 지출이 급증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또 지난달 말 미 에너지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66억 달러 약 9조 3천억 원의 이 대출 승인을 발표한 것을 찍어서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네. 라마스와미 특히 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 배터리 합작법인에 10조 5천억 원 가량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런 지출 승인을 CEO와 CFO가 임기 마지막 날 지출을 승인하긴 했지만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이제 회사가 해고한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실제 자금을 집행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보조금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